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시사 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6개 부처 개각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2기 장관들은 정치인이 아닌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 가능성도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을 전후해 원포인트로 교체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법인카드 사용자로 지목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일 전망입니다. 중국이 또다시 요소 수출을 중단한 데 대해 정부가 3개월분의 재고량이 있어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요소수를 사용해야 하는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궁금증 해결사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 MBN 장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황의조 선수,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얘기 먼저 나눠볼 텐데 장가 기자, 이제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 새로운 소식 나왔는데 또 다른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영상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황의조 선수가 한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 여성의 노출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과거 황의조 씨와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를 노출하자 이 요구에 응했다는데요. 원래 영상통화가 녹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황의조 선수가 몰래 녹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상대 여성은 피해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황의조 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 그리고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 통화라고 하면은 사실 이 녹화가 안 되는 건데 강제로 이제 핸드폰에서 영상만 녹화하는 기능이 있다. 그걸 사용했다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수정 교수님, 일단은 피해자는 영상 통화가 녹화됐다는 사실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데 네. 이러면 사실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화한 거잖아요. 피해자는 틀림없이 피해라고 느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카메라로 찍힌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와 같은 영상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아마 가정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됐다. 심지어는 이 영상물이 어딘가로 유포되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공포가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카메라,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촬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켜봐야겠지만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일단 상대방 동의 없이 노출 영상을 좀 기록하는 건 범죄 같은데 이고은 변호사님, 이거는 당연히 범죄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내가 영상통화만 동의한 거지 영상통화를 함부로 아무런 동의 없이 이걸 녹화를 한다? 이것도 불법 촬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음성 녹취하고는 네.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문제가 2017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요.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폭력 처벌법 14조 1항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14조 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런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해야 성립하는 범죄예요. 근데 화면 녹화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진짜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막 직접 찍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거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화면 녹화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죄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그래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금 당장 어떤 죄가 성립한다라기보다는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현행법 혹은 현행 이제 법원의 기준에서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영상물을 소지하고 저장한 것은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냐? 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하급식 판결이 갈립니다. 이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대법원 판례 유지에 따라서 그 촬영죄는 성립이 되지 않지만 음란물 소지로 인정한 판례도 있고요. 아니다. 음란물 소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음란물 소지죄에서 말하는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그 해당 법 14조 1항에서 얘기하는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든지 아니면 촬영 자체는 동의했지만 이걸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영상 그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해야만 이걸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걸 처벌할 수 있는데 현행 문헌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음란물 소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의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지만 인정한다? 이거는 물건을 훔친 건 처벌하지 않는데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처벌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 전까지는 법원에서도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2017년도 아니고 요즘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예. 사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나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직접 촬영을 하던 아니면 나의 동의 없이 화면 녹화를 하건 어떤 것이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아야 되는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걸 당장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이런 것은 현행법상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변호사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갖고 저희 네.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황희조 선수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거를 지인에게 공유했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없었다면. 하면 현행법상 지금 사실 처벌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음란물 소지를 인정한 하급심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뭐 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을 좀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법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촬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카메라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이 법률이 입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촬영이라는 게 이제는 휴대폰만 있어도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얼마든지 이제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촬영이 가능하니까 쉽게 되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법은 안 바뀐 채 2017년도 기술에 그냥 한정된 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신종 범죄들은 나오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법이 못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조항은 꼭 바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황의조 선수가 과연 이 영상물들이 그럼 피해자가 일단 2명이잖아요. 네. 영상물들을 어떻게 했는가도 저는 굉장히 좀 궁금증이 듭니다. 찍어놓은 걸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그거를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그러면 유포한 사람은 지금 형수라고 나오는데 그럼 유포는 형수만 했을까? 혹시라도 공유한 사람은 있지 아니할까? 뭐 이런 종류의 수많은 이제 그 영상물로 인한 의문들이 드는데 네. 앞으로 이 이제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희조 선수가 일단 이런 영상들이 뭐 한두 개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뭐 저도 남성이지만 남성들이 보통 이런 거를 좀 촬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 우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글쎄, 뭐 일단은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다가 만약에 상대가 원치 않으면 삭제를 하는 게 일단은 도리겠죠. 네. 뭐 본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까지야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상물이 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원하면 언제라도 완벽하게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헤어진 다음에 일종의 리벤지 포르노처럼 사방으로 네. 퍼지는 게 이제 뭐 상대방을 매장시키는 그런 이유가 사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음란물 또는 이제 영상물에 과도하게 심취 않은 그런 이제 일종의 성향이 있다면 그렇다면 왜 내가 이런 거 한 번쯤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상대에게 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줄 목적으로 이런 영상물을 계속 회생시켜서 본다면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상담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집착이 심해지고 결국 뭐 도착적인 음란물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성이 심해지면
결국 6개월 이상 뭐 집착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일단은 그런 종류의 문제가 나에게 발생한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는 게 지금은 당장은 필요해 보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런 종류의 영상물을 남기는 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일종의 예방적인 교육을 시켜야 남성들을 탓할 게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고 이게 어떤 피해를 유발하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건 전 정당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네. 합니다. 이수영 교수님 의견이셨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황의조 선수는 축구협회로부터 이제 자격 정지,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는 받았습니다. 일단은 수사 상황 현재까지 어떤지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경찰에서는 이 불법 촬영 혐의 관련해서 디지털 포렌식 거의 다 완료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황 씨의 추가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찰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진행 내용 공유드릴 수는 없지만 제법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황의조 선수 지금 경찰, 검찰, 특히 검찰당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받게 될 경우에는요. 국가대표의 자격을 영구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 받지 못하면 이 황의조 선수는 내년 1월 12일 이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황의조 선수 그냥 국가대표라고 하면 공인 아닙니까? 그래서 뭐 들어오는 소식들 제가 앞으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이번 사건 제가 쭉 봤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협박해서 5년간 이 성폭행을 일삼은 친오빠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네, 사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북 영주에서요. 당시 이 고등학생이었던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인 여동생을 집 거실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5년간 주 1회에서 2회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께 말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비양은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고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에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1심에서 오빠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범행 사실 그리고 증거까지 다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야,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도 사실 벌어졌습니다. 이공 변호사님, 범행 사실 뭐 증거 다 인정했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뻔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검찰에서 친족간 성범죄 수사를 해보면 범죄 사실 특정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수회, 수십 회, 수백 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지속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방법을 특정하는 게 어려워서 사실 특정되는 것만 기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더 많이 암수에 깔려 있는 것이 친족간 성범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심 재판부도 이 피고인이 친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다. 또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심지어 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까지 받지를 못했고 또 피해자가 실제 이러한 성범죄 끝에 유산까지 경험한 점 또 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을 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가늠조차 힘들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고인 A씨 반성한다라면서도 항소를 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죠. 근데 검찰도 아니다. 이건 천륜을 어긴 범죄고 5년간 지속했고 이거는 그 검찰에서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도 이 형이 과경하다라면서 쌍방 항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쌍방 항소. 네. 예. 자, 초등학생 여동생을 성폭행하고요. 이 유산까지 시켰는데 이 교수님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네, 뭐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는 데다가 저는 검찰에서 15년을 구형한 부분이 12년보다 높다 하여 그게 충분하냐? 전 그것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도 초등학생이에요. 5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난 지금도 초등학생이고요. 그 초등학교에 상담 선생님에 의해서 피해가 이제 발견이 될 정도로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사건입니다. 네. 과연 이 어린 청소년이 과연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장은 발견이 됐지만 이 아이의 정신적 피해는 성인이 돼서도 지속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껏해야 지금 징역 12년형을 지금 주는 게 이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데서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만약에 11살이든 12살이라고 치면 12년 후에 몇 살입니까? 기껏 20대 초반이에요. 예. 그러면 20대 초반 여성 에게 지금 이 오빠는 여전히 위협이 될 텐데 결국 출소를 해서도 결국 위협할 개연성도 굉장히 많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5년 동안 한 주에 한 회씩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5년 동안 240번을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한 주에 네. 한 번씩. 그런데 지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당한 적이 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40번을 한 번에 1년씩만 주면 결국은 240년이 나와도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마 영미권 국가에서는 형을 가중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누범 가중 정도로가 아니고 횟수마다 기본형을 곱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산술식으로 산출을 한다면 이 사람은 돌아오지 말아야 돼요. 이런 네. 짓을 저지르면. 그런데 돌아올 겁니다. 아마 부모가 오빠 편인 것 같고요. 이 아이만 지금 이 집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로 외롭게 돼 보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모도 제가 볼 때는 아동 학대로 아주 엄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오빠가 나를 성폭행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으니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이제 떠들고 다니면 우리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으니까 너 하나만 희생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5년 동안 지속이 됐을 개연성이 높아가지고 예. 그러면 이런 부모 밑에서 자식을 키울 이 부모에게 자식을 키울 권리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나머지 자식들도 키울 자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 학대에 결국 방치를 해놓은 이것도 학대입니다. 정서적인 학대 틀림이 없고요. 이런 이제 부모들한테서는 양육권을 박탈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탈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보통 항소를 하면은 형량이 뭐 줄어든다 이런 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형이 지금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 보이십니까? 뭐 사실 뭐 높아질 가능성, 낮아질 가능성 다 가능성으로 치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왜 대구 원룸 사건에서 법원에서 강간 등 살인비 사건에서 징역 50년형이라는 유기징역의 최장한을 선고한 지금 법원이 굉장히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오히려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저희 자막에 나왔지만 인면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했지만 마음은 짐승 같다. 딱 이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자,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이번엔 70대 시아버지 사건입니다. 장가희 기자, 뭐 이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이거 어떤 사연이 있던 거예요? 시댁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시댁에 며느리가 안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왔다고? 네, 그래서 시아버지가 찾아갔는데요.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하는데 시댁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며느리가 십수년간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아들에게 이혼을 하라라고 했지만 네. 아들이 거부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시아버지가 광주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서 며느리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당시 8분가량 흉기를 품은 채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는데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1시간가량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내가 집까지 사줬는데 몇 년 동안 정말 코빼기 안 비치냐 이런 얘기 뭐 입장일 수는 있겠으나 뭐 사실 이런 뭐 정도야만 좀 차이가 있지 주변에서 이런 것들 좀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시아버지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흉기를 직접 사갖고 범행에 좀 저지른 게 사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저도 정말 보고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연히 시아버지로서는 며느리를 꾸짖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들고 찾아간다? 이거 솔직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실제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를 살펴보면 그 시아버지 A씨 주장은 이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한 채도 아니라 두 채를 사줬다. 두 채. 근데 18년 동안 이 며느리가 시댁에 연락도 안 해, 찾아오지도 않아.
너무 불효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다. 근데 사건 당일에 이 화가 나는 게 촉발이 됐던 게 뭐냐면 평소 이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아들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사건 당일에. 그랬는데 아들이 아들에게 그러면서 너 이혼해라. 이런 여자랑 살지 마라. 이혼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는데 아들이 이걸 거부하면서 확 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 시아버지가 격분해서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유수정 교수님,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뭐 자세하게 더 있는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며느리 입장에서 이게 멀리한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싶기도 해요. 네, 이 사람들이 십수년을 지금 이제 가족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수년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절차의 제일 큰 뭐 문제이기도 한데 당사자가 피고인이다 보니까 피고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안 찾아왔다. 십수년을 며느리가 안 찾아왔다. 이런 이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주장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며느리 입장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없어서 네. 며느리는 오죽했겠습니까? 십수년을 이제 이 가족 관계로 살았는데 오죽하면 이 아버지가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줄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며느리는 이만저만 불안하지 않고 아마 시아버지가 굉장히 그 공포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그랬을 수도 있죠. 짐작을 하는데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사건은 흉기를 들고 찾아간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일단은 저희 시아버지 입장에서 또 보면요. 일단 집을 아파트를 2채를 해줬는데 어떻게 연락 한 번 없냐. 뭐 일당의 뭐 보상 심리 이런 게 있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뭐 부모가 결국은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살 곳도 마련해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건 부모의 도리기도 사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려고 할 때 사실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면 안 된다. 그런 기본적인 이제 철학은 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뭐 만약에 서운한 게 있으면은 대화로 푸셔야 됩니다. 이거를 흉기를 들고 며느리한테 찾아가서 문 열어 달라고 뭐 문 앞에서 막 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 며느리가 갑자기 좋은 며느리가 아버지 만족할 만한 며느리가 될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더 끊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금 논쟁의 여지 없이 잘못하셨다. 스토커 노릇을 지금 시아버지가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뭐 시아버지가 흉기도 구입하고 일단 문 안 열어주니까 밖에서 막 칼 들고 배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마 뭐 정말 며느리를 이렇게 살해하려고 했지는 않았겠죠, 교수님?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미리 이제 흉기를 구매한다는 건 이미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목표물은 며느리고 그러면 이 흉기를 살 때 심정이 어땠을까 짐작이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아주 해코지를 할 의지가 분명해 보여서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처벌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집행유예라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일단 뭐 위협만 하려고 겁만 주려고 화 때문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위협 받는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흉기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셔서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이건 변호사는 일단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집행유예.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이 재판부는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냐 그 판결 선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 사건 자체는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겪었을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이해한다라고 봤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는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했거든요. 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 사실 보면은 불통에서 오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는 꼭 소통 꼭. 장가 기자, 정말 황당한 사연입니다. 미용실에서 뭔가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손님인 척 미용실과 이발소에 들어가서 원장이 머리를 하는 틈을 타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벗어놓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네. 총 37차례에 걸쳐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범행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가 공주의 한 이발소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기지개를 켭니다. 근데 약간 좀 불안정해 손님 보이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손님의 옷에서 뭔가를 뒤적이는 것 같더니 네,
결국에는 했어요. 지갑을 훔쳐서 자신의 이 후드티 뒤에다가 넣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네, 머리 흥민쳐가더니 슬그머니 다리를 넣네요. 뜨는데 업주가 뒤늦게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됐죠. 자, 손님도 깜짝 놀라서요. 네, 자신의 옷을 뒤져봅니다. 자, 그 후에 이 범인이 유유히 빠져나오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이후에 뒤에서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고 자, 남성 몇 명이 찾아가죠. 자, 이후에 이 남성, 이 범인이 풀숲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풀숲에 숨어 있던 A 씨를 경찰이 범행 1시간 3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장면 보니까 좀 웃음이 났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미용실 사장님과 손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뭐 단순하면 저도 대범해요. 네, 대범하죠. 이 대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동 억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지금 CCTV가 있어가지고 거의 다큐멘터리 하듯이 결국 도둑질 하는 것부터 검거될 때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이런 짓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어디에 카메라가 있을지 몰라요. 저기 있을지 누가 그렇게 네,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한 30년 전에는 이게 대담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지금 범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도벽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어떤 목표물이 생기면은 충동 억제가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저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 절도를 하는 거잖아요. 머리 긁는 그런데 척. 이제 절도를 하는 도벽이 있는 사람들은 절도를 안 하면 이 참을 수 없는 어떤 욕망 같은 게 생겨요. 요거 조금만 이렇게 손을 하면 그러면은 저게 내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욕망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욕망을 참지 못하니까 합리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담한 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은 전혀 대담할 의지조차가 없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찌질한 마음일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이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법률대로 이거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저 피의자 남성이죠? 저 도대체 왜 저런 도둑질을 했답니까? 알고 보니까 이 피의자가요. 이발소 전문 털이범이었습니다. 이발소 전문 털이범이 있나요? 절도 관련한 전과가 이미 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도 이 피의자한테 왜 훔쳤냐 했더니 경찰한테 배운 게 도둑질이라 다시 범행했다. 이렇게 경찰한테 진술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남자 결국 구속이 됐고요. 이 범행 대상, 이 피의자가 범행 대상을 삼았던 결국 장소들을 보면 다 대부분이 도시 외곽에 있는 이발소나 미용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심에 있는 데는 요즘 다 카드를 쓰지 현금을 쓰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이 편한 노령층의 이 고객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타겟해서 도시 외곽에 있는 업소들을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이러한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영세 사업장만 노렸다고 하는데 이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닌지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5분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첫 번째 픽입니다. 의사 겸 방송인 여 에스더 씨가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CEO로 활동하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여 씨가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으로 비록 식약처를 떠났지만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 에스더 측은 제품은 모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 차이로 인한 논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에 이렇게 엇갈리는 만큼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속 응원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치매 의심 진단을 고백했던 김창욱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황을 전했습니다. 현재는 제주도에 귤 재배하는 친구 농장에서 지내고 있고 알츠하이머 검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밝은 표정으로 근황을 전한 그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대중의 응원에 아낌없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대중 곁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픽입니다. 아기 울음소리 듣기 어려워진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도 저출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14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북한은 올해 1.79명으로 전체 인구 성장률 감소에도 경각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제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어머니 대회에 참석해선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출생률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이 북한의 중요한 정책으로 꼽힐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강성필 전 민주당 전국 청년단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를 저희가 잡아봤는데 원희룡, 이재명 잡으러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기 참모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요. 가족들도 함께 자리에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자, 이 실장님, 네. 윤 대통령이 참 중포까지 이후에 개각을 했습니다. 네. 뭐 6개 부처 장관이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보십니까?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세 글자로 얘기하면 전관여 이렇게 표현하고 전관여. 싶습니다. 네, 어떤 전관여. 내용일까요? 서운함이라고 지금까지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대 출신, 그다음에 50대 남성. 그런데 일부라고 해서 6개 부처이긴 하지만 여기에 벌써 3명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지난 이 처음에 시작될 때 여성 인력이 너무 없다, 여성 참모진이 너무 없다 이런 비판을 극복하고자 또 네. 여성이 3명이나 지금 전진 배치됐고요. 또 전문인들 주로 이제 교수라든지 학계라든지 그 다음에 관료 출신, 행시 출신의 뭐 기재부라든지 또는 뭐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관료 출신입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시작할 때 인수위부터 1년까지는 창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려진 사람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지금은 2년 차에서 3년 차로 가는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좀 더 상품을 이렇게 품질을 좀 더 균일하게 하고 높이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기이죠. 네. 그래서 언제나 집권 2년 차는 좀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서운함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자막이 나갔고 설명까지 나갔는데 여성 비율이 늘었다는 게 일단 이종근 실장님은 강조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학점으로 따지면 B학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후하게 주신 거네요. 아예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결단보다는 국정 안정에 있어서 조금 더 방점을 두지 않았나. 네. 앞서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개각 초기에는 1기에는 장관급 인사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키우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는 어떤 국정의 어떤 지속성, 안정성을 위해서 정통 관료 출신들을 주로 많이 역대 정부에서 기용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아했던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기 벤처부 장관 네. 내정자의 외교부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는 것이 다소 조금 의아한 면이 있지만 어찌 됐든 뭐 여성을 많이 배려하고 여러 가지 국정 안정을 꾀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기부 장관의 외교부 관리를 기용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조금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긴 하는데 이종근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 오영주 제2차관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보적인 측면과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 외교 활동에서. 그런데 오영주 차관을 봤더니 주로 외교부에서 담당했던 게 경제 협력 분야, 그러니까 외교 분야에서의 네.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이라든지 혹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기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해왔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베트남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4번째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물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뭐 그 안에 이름이 긴 만큼 여러 가지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중기의 어떤 해외 투자라든지 또는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특화된 또 업무 역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직무는 달라도 연관성은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개각 때 좀 유심히 보셨을 텐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분이긴 한데
연말에 원포인트 교체 무게가 실리긴 하는데 일단 왜 연말로 따로 떼서 하시는지 이종훈 실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들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해 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다 이제 깜짝 등장, 뭐 혼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등장. 또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적인 그런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미 한동훈 장관은 혼자 등장하든 여럿이 등장하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등장이 깜짝 등장도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깜짝 등장이냐? 주식에서 얘기할 땐 이미 선행적으로 다 이 주식에 그러니까 그 주가 등락에 선행으로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그런 마무리도 1월 11일까지 갑자기 마무리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제외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과 또는 법무부 장관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아주 집중 공격을 받는 자리예요. 네. 방통위, 법무부 다. 그러면 후임들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이 아주 늦어진다거나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부처들은 특히나 더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또 야당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또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방통위에도 갈 수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마평이 나오는 걸 보면 후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청 얘기도 있을 테니까 네네, 그렇죠.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한 장관 얘기 나온 김에요. 미담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정부 과천청사 미하원하고 방호원들한테 방한 점퍼를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장 이 한 장관 주변 사람들 굉장히 좀 잘 살뜰히 챙기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네, 지금 일부 또 이 반박하고 비판하는 그런 그 진영에서는 아이고 정치 나오려니까 또 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방한복 지급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제가 작년 거를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4분기 업무 추진비가 한동훈 장관이 508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 중에 반 이상 204만 원을 방한복을 그때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수능을 맞이한 수능 시험을 본 직원들 자녀들에게 쓰라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한 가지 더 찾아봤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검사를 끝내고 법무부 장관을 가기 위해서 사직하는 인사를 E+에 올렸는데 네. 거기 마지막 기절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해 주신 부산고검 관사 안 여사님 아마도 관사에 돌봐주시는 그런 네. 분인 것 같아요. 또 실무관, 방호원, 행정관, 파견 공무원님 함께 일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직접 이런 적어오셨습니다. 예. 언급을 보면 네. 평상시에 이렇게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좀 따스한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한 점퍼 그리고 지난주에 했죠. 어떤 행사 때 한동훈 장관이 맨 구석에서 있는 장면들. 또 강성필 대변인은 이런 모습들 5천만의 언어 이런 거하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이 정권 차원에서의 띄워주기가 정말 과도하다. 그래서 손발이 오그르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한복 7만 원짜리에서 14만 원짜리로 올려서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역대 장관들, 단체장들 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유독 한동훈 장관에게만 이런 미담이 흘러나오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은 네. 혼자 자체 발광을 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쟁취를 했을 때 오래가고 더 커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데뷔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검사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정치인은 미래를 말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동훈 장관이 과거를 두시는 검사가 아니라 미래와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계에 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취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 6명인데 모두 총선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히나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어디로 갈지가 가장 이제 관심사인데 이번 개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하고 인천 계양을 대결할 거다 이런 전망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결 이재명 대표 대 원희룡 장관 대결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역시 역전의 고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원희룡 장관은 이미 국회의원도 하셨고 광역단체장도 하셨고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아주
잠룡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배지 한 번에 연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지금 총선보다는 앞으로 대권으로 가는 빌드업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개항을 해서 한판 세게 붙어보고 만약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화끈한 한판, 그리고 당에서 요즘 중진들이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선당 후사하는 역할을 해서 어떤 당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몇 달 쉬었다가 선거 떨어져도 총리로 갈 수 있고 총리 가서 대권으로 갈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개항을 해서 붙어서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그야말로 당권 주자로 가서 다음 대권을 갈 수 있는 순탄 가도를 갈 수 있는 아주 꽃놀이패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개항을은 사실 예전에 뭐 한동훈 장관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 뭐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혁신위 배우설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인데 지도부와 혁신위의 대치 상황 어제 굉장히 뜨거웠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서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 때문에 짧게만 짧게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 왜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또 똑같은 말 반복하냐.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안 됐고요. 자, 이 배우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 혁신위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혁신위의 중진 희생안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서요. 김기현 지도부는 올라온 게 없었다, 상정될 게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혁신위는 무슨 소리냐, 올렸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지도부가 사실상 혁신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 같아요,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혁신위의 안을 거부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치가 말보다는 행동, 결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혁신위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로 하여금 혁신위 안을 거절하는데 훨씬 마음 편하게 해준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에 인선이 됐을 때는 되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뭐 네. 한국의 뭐 히딩크를 생각나게 하듯이. 하지만 계속해서 말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타로서 공관위원장을 본인을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위의 힘은 인요한 위원장이 말했듯이 국민이 등 뒤에 있고 국민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 안을 중진들 그리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공관위원장을 달라는 그 자충수 때문에 혁신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아도 전혀 김기현 지도부가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지도부하고 혁신위가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 오니까요. 여당 핵심 관계자가 어제예요. 혁신위에 배우가 있다면서 그 배우가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란 얘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일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 혁신위는 기가 찰 노릇이다 라면서 격앙된 주장을 했는데 이종훈 실장님, 네. 김한길 위원장 네. 배후 네. 이거 뭐 사실이라고 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그 캠프를 꾸리고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이 있었고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했을 때 언제나 지지율이 낮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김한길 위원장 이름이 올라왔었어요. 기억하시죠? 뭐 정계 개편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네. 뭐 해서 그 지금 그때 당시에 위원 이름도 바꿨어요. 위원회 이름도 네. 정계 개편이 떠오르는 이름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고 위원회 이름도 바꾸고 이제는 혁신위의 어떤 뭐 배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네. 김한길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김한길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창당의 완전히 어떤 고수, 전문가. 정말 민주당 계열 정당에 엄청난 많은 그런 지분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당을 뭐 한 1년마다 당을 만들고 뭐 이런 그리고 이합 집산을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성은 책사 그러니까 이 전략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겸비된 상대당 사람.
상대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하면 이쪽 당에서는 언제나 경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 당에 원래 오래전부터 정치를 해온 사람이거나 하는 그런 정체성을 좀 더 강조하는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으로 언제나 등장하는 가능성이 큰데 제가 보기에 이번 혁신위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혁신위원들과 혁신위원장의 작품이다. 굉장히 특성이 있었어요.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 보세요. 아이고 저기서는 다 거수기입니다. 아이고 저 반윤계는 아무도 없네요. 아 혁신위원장 저분이 뭘 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정반대가 됐잖아요. 그럼 그것도 배우가 김한길 위원장인가요? 잘된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질적인 어떤 그 교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도부 그리고 혁신위 쪽에 양쪽의 갈등이 좀 극에 달하니까 뭐 혁신이 흔들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결국 혁신위가 이번 주에 뭐 조기 해산으로 마무리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결론 나올 것 같으세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종료를 하고 싶을 거예요. 화합을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양쪽 다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혁신위 자체도 사실상 그 다음에 꿈을 꾸는 분들도 많아요. 뭐 어떤 꿈이든. 그리고 김종 이번에 김기현 대표도 처음에 전권을 줬다. 뭐 이렇게 표현한 그 이 빚이 있습니다. 채무가. 그렇다면 양쪽 다 그래도 완전히 대충돌로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네. 아유 이렇게까지 안을 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정도로 끝내는 게 양쪽의 어떤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겠죠.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 지난주까지도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이제 뛰어안고 갈 거다. 뭐 농계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냥 계속 갈 거다라고 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뭐 득실 어디 쪽이 맞을까요? 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는가 아닌가보다는 다른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 총선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국정 변화와 어떤 국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정권 심판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나 없나.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 장악력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다음 총선을 가로지르는 변수가 되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민주당에게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네.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물들이 왜 난리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요. 과거 병립형 회귀할 거다 뭐 이런 전망에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이 하나 둘씩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다는데 이렇게 바뀌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숙고하면서 그래도 비교해서 저희 정치적 뜻을 펼칠 수 있고 또 저를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정파에서 저를 뭐 이렇게 반겨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있다면 어디고 저는 마다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잠재워질 수 있겠지요.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에 웅크러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탄핵이다, 특검이다 해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의 올가미에 엮여 있는 데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정말 오랜만에 볼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망해가는데 의원들이 걱정 안 하는 게 화가 나서 나왔다고 국회에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강성필 대변인님 이 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손학규 전 대표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본인께서도 사실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갈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더 정치가 발전해 보고자 다당제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한번 해봤는데 네. 이러한 완벽한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었죠. 그리고 국민들의 제대로 된 표를 반영을 못 해줬다는 어떤 반성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제도를 조금 더 고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당이라는 건 정치 결사체,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듯이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겨서 수권 정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지난번 돌아가자.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다당제의 열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국민 눈높이와 국민의 정서에 맞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거제 놓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종구 실장님, 일단 이낙연 전 대표도 요즘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 날선 발언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요. 내부 위기 의식에도 당이 달라지지 않아 기다림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런 얘기들만 들어보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점점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달라졌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달라진 건 좀 더 뚜렷하다. 이낙연 대표의 그 정치적 워딩이 사실 좀 모호한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애매모호하고 느릿느릿하면서 직접적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이 지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지지자들을 뜨겁게 이렇게 달굴 수 없는 그런 멘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세졌다. 강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이슈에 집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그냥 한동안 쭉 그 발언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그 이슈는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지난번과 지금까지 어떤 행보가 좀 달라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건 이쪽의 이준석 전 대표와 똑같아요. 전 대표끼리 뭐가 똑같았냐면 탈당을 하려면 탈당을 확실하게 하고 신당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신당 이야기를 그냥 비추고 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영업사원들이 밖에 나가갖고 나 이 회사 나갈 건데 다음에 나랑 같이 거래해요 하고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최소한 전 대표 정도라면 비전을 갖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풍기기만 한다? 이건 전 대표가 할 어떤 정치적 워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이제 비명계 대표적인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어제 이낙연, 김부겸 같은 원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당이 흔들리면요. 20-30명만 탈당하면 민주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강성필 대변인님, 여기 말씀 동의하십니까? 먼저 저는 이상민 의원님이 명분과 실리 둘 중에서 둘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분이라는 거는 본인께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에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어떤 팬덤 정치가 있고요. 또 대통령의 그립감이 셉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약하고요. 실리, 본인께서는 이미 말실수를 해버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육선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런 진정성을, 그럼 지금까지 쓴소리 하셨던 것에 대한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큰 좀 실책을 하신 게 아닌가 매우 안타깝고요. 네. 어쨌든 그 당내 사당화, 팬덤 정치는 아무래도 지양돼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님께서 차라리 이준석 신당으로 가셔서 어떤 양당제 그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제3당의 어떤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하고 연합하면 그쪽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재명 대표 쪽에 많은 공격이 가니까 비판이 가해지니까 친명계는요. 이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좀 경계하는 눈치인데 그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고자 하는
저는 그 명분이 여기를 누가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이 싸움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정당이면 되는 건데 그 정당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공간이라고 할까요? 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히 좁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요.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하는 이게 당원 청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뭐 네. 이번에도 동의 인원수 채워지면은 답변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에 그런 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의 수가 채워지면은 응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당내 결정 시스템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당원들의 어떤 당심을 청취하는 어떤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청취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출당을 시키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어떤 당의 전 대표로 하셨고 어쨌든 우리 당의 큰 기둥이신데 좀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뭐 당원들이 이렇게 출당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